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도 58쪽 각이에요. 좀 그려야 되겠다. 옥조 보겠습니다. 옥조 동해 삼안 이렇게 순서로 나갈게요. 자, 갑니다. 함경도와 강원도 북부에 위치했다. 동해로 가보세요. 강원도 북부 동해안 지역이라고 그랬죠. 지역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풀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 지역이 옥저, 이 부분이 동해 부분입니다. 지역 하나만 가지고도 머리에 연상이 돼 있어야 한다고. 지도가 내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또 예전에 조선시대에 영흥이라고 표현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문에 나와 있는 것만 공부하지 않고 지역사와 시대를 넘어갈 수 있어요. 조선시대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조선시대 영흥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이성계와 관련되어 있어요. 오케이? 이성계가 살았던 고향인 함경도이거든요. 오늘날에. 요건 이미 기출에 떴던 부분이기도 해요. 옥저 지역의 영흥 부분과 즉 이성계의 고향이라던 이성계 고향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 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매치도 같이 한번 시켜보세요. 단순하게 책에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고 달달달 애우려고 하는 습관 좀 버리시고 좀 크게 한번 봐보세요. 됐죠? 자, 옥저 합니다. 다시. 두 번째, 각 음락에는 읍군이나 삼노라는 군장이 자기 부족을 다스렸다. 읍군과 삼노와 밑줄을 그으면 돼요. 그 다음에 옥저와 동해 이 두 개의 나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기본적으로 왕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보통 우리가 나라가 일단 보통 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개의 나라의 공통점이 왕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태조왕 때 동해는 고구려와 신라의 흡수 통합되었다. 태조에만 밑줄 그었습니다. 고구려 태조에게 병합되었다. 옥저가 망하는 걸 얘기합니다. 언제 망했습니까? 고구려의 태조 때 망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말하는 태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국자가 아니에요. 아셨죠? 건국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누군지 아시죠? 오늘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주몽이죠. 주몽을 뭐라 불러요? 사람 이름이 이제 주몽이고요. 주몽이라는 뜻은 활을 잘 쏘는 놈 이 정도 뜻이에요. 이 사람 이제 동명왕 이렇게 얘기하죠. 동명왕 이렇게 얘기하죠. 건국자죠. 여기서 말하는 태조는 6대 왕 정도 해당됩니다. 주몽에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태조 때 병합되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거 있지. 보통 우리가 건국자에게 이걸 묘호라고 불러요. 우리가 조선시대 태정태세 문단세 27명의 왕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 우리 묘호라고 불러요. 묘호. 묘는 왕 사후에 붙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업적을 평가해 가지고. 그래서 보통 건국자에게는 조 이렇게 보죠. 태조 이성계, 태조 왕건 이런 식으로 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제 그 순위를 갖다 계승하게 되죠. 자식들이 왕위를 계승했을 때 이렇게 종으로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행은 옆으로 가는 거고 종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자식들이 왕위를 계승했을 때 종이 붙어. 근데 여기는 지금 건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조자가 붙었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건국에 준할 만큼 큰 업적을 쌓았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부 친구들이 공부 좀 한 친구들이 선생님 조선시대 27명의 왕 중에도 뒤에 조자 붙은 왕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거 뭡니까? 건국자가 아닌데 건국에 준할 만큼 큰 업적을 쌓은 것도 아닌데 왜 조라고 붙였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즉 기본적인 룰을 어겼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요 정도만 할게요. 왜냐면 되게 길어져. 수업 내용과 관계없이 이제 되게
역사적인 이제 다른 줄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은 쉬는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다시 갑니다. 경제를 보겠습니다. 어물과 소금 등의 해산물이 풍부하였다. 소금에 밑줄 긋습니다. 소금 나오면 무조건 옥조입니다. 여기도 좋아요. 지금은 우리가 소금을 좀 적게 먹으려고 하는 추세가 있죠. 우리 사람들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죠? 근데 우리가 소금을 또 없으면 또 생활이 되게 불편해지죠, 우리가. 그죠? 간이 안 맞아서 음식이 되게 힘들어지죠. 이 시대의 소금은 되게 보물이었어요. 되게 귀한 식재료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옥같이 다루었다 하면 어떻게, 소금하면 옥같이 다루니까 옥적이었다 생각하면 돼요. 간단히 이렇게 연상할 수 있어요. 네. 소금, 어물 등을 해산물이 풍부하였고 토지가 비옥, 농사가 잘 되었다. 고구려의 압력으로 소금, 어물 등의 해산물을 곡물로 바쳤다. 곡물이 밑줄 긋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합병이 됐죠. 옥저가 합병이 됐기 때문에 조공품으로 바쳤다는 겁니다. 소금을 갖다가. 풍속에 민며느리제가 별표 5개짜리예요. 옥저의 민며느리제 또는 예부제라고도 합니다. 한자가 미리 예자 며느리 부자를 얘기합니다. 자, 보시죠. 네, 옥저의 민며느리제 한번 보죠. 이건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A라고 하는 남자와 B라고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는 남자의 아버지고 여기는 여자의 아버지입니다. 이 두 분 간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예. 서로 네 딸 예뻐, 너희 아들 잘생겼어 이렇게 서로 자랑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야, 우리 결혼시키자. 애들이 성장하게 되면 결혼 연령이 되면 결혼시키는 걸 합의를 봤어요. 그럴 수 있죠. 옛날 얘기니까. 지금이야 아버지들이 약속한다 해서 결혼할 사람들 거의 없죠. 10,000명 중에 1명도 될까 말까 하겠죠. 그죠? 자, 둘이 약속을 해서 이제 약속을 하게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시킬 거거든요. 여자 나이 10세 정도 전후에서 보통 10살 정도로 봐요. 10살 정도 10세 전후에서 이쪽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남자 집에서 성장시키고 교육을 할 것도 없습니다. 교육을 좀 시킨다는 거예요. 예전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예전에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여성이 16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돼요. 그래서 뭐 28에 16, 28 청춘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지금은 16살에 결혼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중학생, 중3 정도밖에, 빠른 애들 고1밖에 안 되는 건 불가능하죠. 자, 그럼 여기서 성장시키고 교육시킨다고. 그럼 16세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B집으로 다시 보내게 돼요. 다 성장했으니까. 그럼 B집에서 다 얘기하죠. 우리 딸과 결혼을 하겠느냐고 물어보겠죠, 당연히. 어차피 결혼을 서로 약속했던 거니까. 그러면 A집에서 결혼을 승낙의 조건으로 B집에 우마와 토지를 보내게 됩니다. 소와 말과 토지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결혼의 조건으로. 그러면 B집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걸 받아야 되겠죠. 받지 않으면 그 결혼은 성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받게 됐을 경우에 결혼은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A와 B는 결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얘기 좀 하고 치부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대상으로 바뀌어서 온다면 아빠, 딸을 가진 아빠 입장에서 본다면 속된 말로 딸을 팔아먹은 거야. 돈 받고 소와 말과 토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살매, 팔매, 사고, 팔았다. 그래서 매매혼적 성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매매혼적 성격이다. 그래서 시험에 되게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대릴사이제니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공부를 해왔는데 좀 특이한 제도거든요. 우리 역사에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결혼 관계가 처음 등장하거든요. 되게 시험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민며느리제. 그 다음에 골장제 보겠습니다. 골장제도 별표 한 3개가 있습니다. 매년 나오다시피 합니다. 뼈 골자입니다. 뼈 골자. 뼈를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면 다음에 살이 썩게 되면 뼈만 남게 되겠죠. 그 뼈를 다시 2번 제사 지낸다 해서 두벌 묵기라고도 해요.
뼈만 골라서 해서 쇄골장이라고 다 같은 말을 써요. 골장제, 두벌목기, 쇄골장, 가족 공동의 묘에다가 뼈를 안치하는. 보겠습니다.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감회장 후 그 뼈를 출해서 가족 공동 무덤인 목각에 안치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시험에 너무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죽은 자의 양식으로 쌀을 담아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합니다. 쌀에 동그라미 쳐주시죠. 사람의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뭐라고 써있어요? 영혼 불멸신앙이다. 영혼 불멸신앙이다. 가끔 우리 집에 제사가 있잖아요. 그죠?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선생님도 다음 주에 집에 제사가 있어요. 제가 장손이에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 제사가 많아요, 집에. 네.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전을 담당해요. 네. 저는 전집을 할 정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가족들이. 전을 매년 하다 보니까 늘어요, 솜씨가. 그죠? 처음에는 그냥 쭈삣쭈삣 저기 내가 앉아서 전을 해야 되나 이런데 이제 매년 하다 보니까 의뢰의 집에서도 전 담당은 땡땡씨 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모든 전을 다 담습니다. 나중에 강의하지 못하고 나이 먹고 병도 살 일이 없으면 전집을 한번 차려볼까.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자 다시 갑니다. 이거 우리 시험에 나온다면 우리가 그냥 맞는 거예요. 그냥 보너스 문제예요. 근데 실수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이렇게 암기 하나 할게요. 이렇게 옥리낭. 글자만 이렇게 써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옥저에는 결혼제도가 민며느리제가 있고 쌀을 항아리에 담아서 넣는 방법이 있더라. 영혼 불멸신앙이 남아있더라.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원래 사람 죽으면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 기록에 보면 삼국지 이소동기전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옥저는 사람이 죽으면 야산에다가 처음에 바위 위에다 올려놨어요. 시신을. 그러면 온갖 동물들이 와서 잔치상 벌이는 거야. 생각해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동물들이 잔치상이 되면 돼, 안 돼? 이건 아니잖아. 그죠? 도덕이 사람인데. 그래서 점차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야산에다 갖다 놓고 약간 밀폐된 공간처럼 만들어 약간 숨기는 거야. 근데 숨겨도 야생 동물들이 이 코가 기가 막혀서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점차 발전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관에다가 넣어서 땅에 묻지 않고 노출시켜놔요. 지상에 노출시켜놓고 그 위에다는 관을 넣고 이렇게 우리 움집 만들듯이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움집 만들듯이 이렇게 한 3년쯤 지나고 나면 시신이 다 부패하게 되면 뼈만 출해서 다시 넣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옥저에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록에 보면 1960년, 70년 초까지도 하삼도 즉 충청, 경상, 전라 지역에는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그 장례 풍습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하삼도 지역에는 60년, 70년대만 하더라도 저런 풍습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 기록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옥저도 우리나라 확실히 맞는가 보다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자, 사료는 봐야 됩니다. 고구려 계마대산 동쪽에 있는데 계마대산이 포인트예요. 그 삼국지 이서동리제를 보면 옥저에 대한 기록이 이치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동해로 갈게요. 동해도 마찬가지 공통적으로 보죠. 왕이 없는 나라이다. 기본적으로 원래 강원도 북부 지역에 이치하고 물론 일부 함경도도 조금 포함되긴 합니다. 왕이 없고 up분 삼로 고수라는 군장이 하오를 다스렸습니다. 특산물로 별표갑니다. 하나 아주 전통적인 뭡니다. 당궁, 가하마, 바나피가 이네들의 주 특산물이었다. 당궁 이 합자를 설명했나 이거? 이거 설명했나요? 안 했구나. 이게 제가 매일 다른 학원을 강의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건 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활 쏘는 거 있잖아요, 무기. 당궁은 소재가 박달나무예요. 되게 단단한 나무죠. 박달나무 소재로 만들었고요. 이거 혹시 아세요? 코끼리 뿔, 상아
그 다음에 더해서 이거 세부치를 붙였어요. 네. 이게 부여, 이게 고구려 거예요. 활을 만드는 소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박달나무 단자, 그 다음에 상아, 맥공을 만들었다.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코끼리가 살아요? 안 살잖아요. 근데 코끼리뼈를 어디서 만들어요? 어디서요? 다른 나라 어디예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겠어요? 중국이요? 인도에 인도. 인도란 나라에 코끼리가 있거든요. 그럼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고구려라는 나라가 인도가 뭘 했다는 얘기예요?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또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구려라는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의 문물과 문화를 수용한다는 얘기는 내가 오픈 마인드가 아니고서는 그 당시에 수용할 수 없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필요한 물건 어디든 가서 우리가 수입해 올 수 있는 조건이 됐지만 그 시기는 이게 교통이면 교통, 문화면 문화 모든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고구려인들의 오픈된 마인드가 한몫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살짝 바꾸면 틀릴 수 있겠죠. 그죠? 동해와 고구려의 당군과 맥군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틀릴 수 있어요. 당군, 맥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화마, 조랑말이에요. 과일나무 밑을 지나가도 그 나무 잎에 내 몸이 말이 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과하마. 그 다음에 바나피, 바다표범 가죽입니다. 동해안 쪽에 바다표범이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특수한말이었다. 또 있어요. 산 누이를 쳐서 명주나 삼배를 짜는 등 명주나 삼배, 실크를 뽑았다는 거예요. 즉 방지 기술이 발달해 밑으로 쓴다. 방지 기술에 옷을 잘 만들었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제천 행사, 10월에 무천이라는 행사가 있었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걸 우리는 제천 행사라고 불러요. 네. 제천 행사라고 합니다. 볼까요? 각 나라별로 다 이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네. 고구려 보죠. 부여부터 보자. 순서를 위에서부터 보자. 부여서부터. 영고입니다. 영고입니다. 12월에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고구려 볼까요? 동맹이고요. 여기는 10월 달입니다. 각 나라별 다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록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없는 거 해보죠. 백제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옆에 나라를 다 하는데 우리나라가 안 올 수 없잖아요. 백제 기록이 없어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역사시대는 뭐야? 기록이 돼야만이 그걸 역사시대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백제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신라에도 있었는가 물어본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록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가야에도 있었을 것 생각하는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옥저는 어떻겠을까 볼까요? 옥저도 있었을 것 같죠? 그런데 안 보여요. 동해로 갈까요? 동해는 무천이라고 불러요. 같은 10월입니다. 같은 10월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이에서 중요하게 나라가 이제 사만이죠. 우리 보통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얘기하죠. 마한은 오늘날의 백제 지역, 삼국시대. 그 다음에 변한은 가야 지역, 가야 지역. 그 다음에 진한은 신라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세 개가 합쳐져 사만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두 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월에 하나 하는 거, 그 다음에 10월에 하나 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5월은 뭐라고 그러죠? 수린날. 네, 좋습니다. 기초가 잘 되는 분만 오신 것 같은데. 가르쳐 줬어요? 괜히 했구나. 질문 안 할 걸 계속 질문했어. 계절제. 됐죠? 네. 요것이 12월이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수렵을 해야만이 많은 동물을 모아서 잡아서 같이 먹고 춤출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12월인 얘기는 은력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은역은 부여의 달력, 은나라의 달력입니다. 중국, 주나라의 달력을 을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향을 봐서 이 애들만 12월에 했다.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10월에 했다는 거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풍속 조계원이다. 밑줄 긋습니다. 밑줄 긋습니다. 보통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면 국가 발전사를 보게 되면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시족사에 보통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부족국가 또는 부족사회를 갈 거거든요. 이렇게. 이거 발전하면 뭐예요? 연맹국가로 가요. 이렇게. 그죠? 요거 발전하면 뭐죠? 이제 고대국가 또는 중앙집권국가라고 불러요. 이게 신석기 사회예요. 신석기 사회가 시족사회예요. 시족사회예요. 부족국가 볼까요? 지금 얘기하고는 옥저와 동해예요. 자, 봐보세요. 시족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계원 풍습이 있어요. 시족이란 뭐예요? A라는 마을에 B라는 마을에 다 같은 성씨들만 산다는 거예요. 자, A라는 마을에 전부 다 김씨만 삽니다. B라는 마을 전부 다 이씨만 삽니다. C라는 마을에 전부 다 박씨만 삽니다. D라는 마을에 전부 다 최씨만 삽니다. 그죠? 이거 시족이에요. 같은 씨끼리만 사는 거예요. 자, 근데 같은 씨끼리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식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장 문제가 되죠. 그죠? 이건 아니거든요. 같은 우리가 근친혼을 못하게 하는 이거 막 유전학적 질병을 타고나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신석기인들이 이걸 알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결혼만큼 어떻게 조기혼이니까 같은 족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걸 누가 물려받아요? 동해란 나라가 이 조기혼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게 조기혼이 동해에서 보이고 있더라. 되게 중요하죠. 그죠? 옥조와 동해고요. 연맹국가는 우리 알다시피 여러 부족이죠. A라는 부족, B라는 부족, C라는 부족, D라는 부족, A, B, C, D, E까지 가면 5개 부족이 힘을 합치게 되면 5부족 연맹체라고 그러겠지. 우리 5부족 연맹의 대표적 나라가 뭐가 있어? 출발점에 부해란 나라가 있겠지. 부해란 나라가 있겠지. 또요. 자, 우리 앞전에 배웠던 목지국 기억나세요? 네, 목지국. 천안지역의 중심을 목지국. 또요. 아는 나라 한번 얘기해봐요. 응? 어떤 거요? 흉노족. 우리나라 거 얘기하자고. 네, 우리나라 거 하자고. 네, 북방민족 얘기하지 말고 우리나라 거만 얘기하자고. 가야.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거 있지 않았어요? 우리 고조선도 어떻게 해요? 연맹국가예요. 고조선도요? 곰하고 호랑이가 어떻게 서로 꼬시잖아요. 야, 우리 같이 편 먹어볼까? 무슨 얘기예요? 21일 동안 동굴 안에 들어가서 마늘하고 쑥갓을 먹으면 사람 된다고 그랬잖아. 누가 뛰쳐나갔지? 호랑이가 나 이거 못 먹겠어 뛰쳐나갔잖아. 우리 21일 동안 그거 먹고 사람 되면 사람 안 되는 동물이 어디 있겠어? 다 되지. 그 얘기는 뭐야? 우리가 연맹을 하자 제안을 했다는 거지. 그러나 그 연맹에 호랑이는 거절했다는 의미를 우리 해석할 수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고조선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연맹 국가에 포함됐던 것들이에요. 그죠? 부여, 목지국, 가야 또 있어요. 초기 고구려 백제 신라예요. 초기 고구려 백제 신라도 전부 다 5부족, 6부족 연맹체였어요. 그러난 다음에 연맹 국가에서 고대 국가로 발전한 게 이제 유일하게 이 세 개 나라예요. 우리 기록에. 고구려 백제 신라를 줄였습니다. 예. KBS를 적었더니 방송국으로 생각하군요. 방송국이 아니고 약자로 쓰니 고구려 백제 신라만이 고대 역사를 발전했습니다. 이게 기본으로 돼 있어야 돼. 이거 기본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막 흔들리는 거야. 한번 선생님이 말하는 지문이 맞는지 OX를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줘봐. 간단히 테스트 한번 해볼게. 봐봐. 저기 잘 봐, 칠판에. 연맹 국가였던 지문을 OX를 보란 얘기야. 선생님이 말하는 지문에. 연맹 국가였던 옥조에는 민며느리 제도가 존재하였다. OX. 아셨죠? 다시 한번 할까요?
연맹 국가였던 동해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OX? 이해 가셨어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앞에 지문을 보지 않고 뒤에 나라와 특징만 보고 맞히면 틀린다는 거예요. 이 앞에 단어가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공부가 된 거예요. 이게 선택지 지문에 내가 한눈에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초예요. 그래서 기초를 단단히 하시면 문제, 응용 문제를 만들어도 여러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그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자, 이어서 갑니다. 체크가 갑니다. 오른쪽에. 쉬워요, 이건. 사유재산 인정이에요. 남의 땅에 농사 모르게 지으면 안 돼요. 애나 지면 똑같아요. 사유재산 인정하는 제도 체크제도라고 합니다. 주거 갑니다. 주거의 별표 갑니다. 한능검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한능검, 그 다음에 수능. 공무원시험에 이미 기출이 됐죠. 부뚜막을 갖춘 부엌과 난방시설을 갖춘, 난방시설을 갖췄더니 뭐야? 구들장이라고 전화. 구들장. 우리 전통의 난방 구조가 구들장이죠. 이렇게. 돌로 불을 대표해서 따뜻하게 하는 거죠. 우리 온돌방이라 보통 얘기하죠. 시골 가면 구들장이 지금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시골 가더라도요. 철자와 여자형 집터가 보였다. 그 밑에 철자와 여자 보시면 한자의 철자와 여자 모양의 집터가 보이더라.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 모의고사를 보거나 실제 시험을 보게 되면 헷갈려. 책에는 분명히 보였고 내가 봤고 수업에 들었어요. 근데 막장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이게 옥전인지 동해인지 내가 헷갈리기 시작한다. 외우시면 돼요. 내 남자친구 동철이, 동철. 내 여자친구 동녀. 그러면 동에 철자와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할 수 있어요. 오늘 암기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벌써 오전에 보세요. 옥민항하고 동녀와 동철이가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미음범도 최근에 잘 나옵니다. 사료를 제시하고요. 질병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살던 집을 모두 폐기하고 호랑이를 산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이거 뭐죠? 범토태짐이라고 하죠. 범토태짐. 호랑이를 지칭하죠. 호랑이 범자니까. 범토테미즘 사상이 보이더라.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험을 보게 되면 이게 동해인지 옥저인지 삼한지 정신이 없어요. 이제 왜? 이론 시간에 공부하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네? 외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호랑이잖아요. 그죠? 호랑이를 갖다가 동해풍습이잖아요. 그죠? 우리 방송에 강호동 많이 나오지 않나요? TV 틀면 강호동 유재석이던데 보니까. 예, 강호동입니다. 예. 이해 갔어요? 외울 수 있겠죠? 호랑이의 사상 어디야? 동해다. 예. 호동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예. 강호동밖에 또 호랑이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등치도, 그죠? 등치도 벌써. 예. 호랑이를 딱 연상을, 강호동, 호랑이, 범토테민 사상, 동해겠다. 딱 암기될 수 있죠?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사료는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 다음 사만 가보겠습니다. 이 앞전 그 이만조선 고조선 할 때 사만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조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죠. 성립. 한강 이남의 진은 BC 2세기형 이만조선의 방해로 중국과의 교통이 저지되었으나 북방 유민 준왕이 철기문화 보호과 토착문화와 결합 발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마음 변환 진의 형태로 연맹이 분리됐다. 그 준왕의 철기문왕을 밑줄 그어야 됩니다. 준왕이 내려올 때 이만의 피해서 실패해서 내려온 것도 있지만 내려올 때 가져온 문화가 철기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지국인 천안 지역에 내려왔을 때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청동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청동제와 철기가 싸웠을 때는 당연히 철기가 승리했겠죠. 그래서 청동기 문화를 가진 문화는 구문화가 됐고, 그죠? 철기 문화를 가져온 족속들은 신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신구 문화가 충돌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신구 문화 충돌이 일어나서 새로운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승리하게 됐다. 그리고 패한 사람들은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가둬놓게 됐다.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소도라고 하더라. 소도를 책임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더라? 천군이라고 하더라. 이 결과 재정과 제사 지는 사람과 정치하는 사람이 분리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재정 분리가 처음으로 삼한시대에 나타났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뭐 중학교 실력 가지고 애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치갑니다. 마하는 천안, 익산,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 충청, 전라 지방에 삼한 중의 세력이 가장 컸고 직산 지방의 목주국이 영도 세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진화는 대구, 경주 지역, 변화는 김해,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정치가입니다. 왕이 없다 하면 즐겁습니다. 그 밑에 신지, 견지, 읍차, 부례 등이 지배자였습니다. 신지, 견지는 대족장 밑에였습니다. 신지, 견지는 큰 저수지를 관리하는 사람을 적어놓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신지, 견지는 큰 저수지를 관리하는 사람, 읍차, 부례는 작은 저수지를 관리하는 사람 적어놓으시면 돼요. 이 사회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저수지 물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했다. 큰 저수지 관리하는 사람 신지, 견지, 작은 저수지 관리하는 사람 읍차, 부례라고 한다. 종교가입니다. 소도, 천군, 종교 지배자로 신성 지역으로 긴 나무를 세우고 방울을 달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천군, 결국 뭐야? 누가 내렸다고 그랬지? 북방에서 준왕이 철기 무기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들이 정치적 지배자가 되었고 기존의 권력을 가졌던 애들은 실패했고 그래도 결국은 소도라고 하는 곳에 공간에 갇히게 됐고 그의 짱을 갖다가 천군이라 부르더라. 그래서 니들 앞으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역할만 했으면 쓰겠다. 분리되기 시작했다. 재정분리 설명드렸고요. 역할을 보입니다. 신구 문화 충돌 갈등 완화 역할을 했다. 신문화는 뭐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철기 문화를 얘기하고 구는 뭐죠? 청동제 무기가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충돌 갈등 완화 완충 역할을 하게 되더라. 뿐만 아니라 신성 지역으로 치부됐고 범죄자가 도망가더라도 잡지 못하였다. 그만큼 누구를 인정해 주는 거죠? 소도 지역의 천군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 봐야지. 요즘 조금 더 의역을 하게 되면 이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자가 종교시설, 교회가 됐든 성당이 됐든 절이 됐든 간에 도주에 있을 경우에 경찰이 추격하다가 입구에서 수도부를 할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자에게 책임자에게 범인 인도를 갖다가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도 이렇게 그 범죄자가 인도해야 할 대상인지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도주한 사람인지를 보고를 끄겠죠. 보고 타당하게 되면 보호할 거고 타당치 않으면 설득해서 내보내겠죠. 예나 지금이랑 꼭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찰법에서 종교시설은 들어가 범인 체포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종교라고 하는 걸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일단 멈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민주화 운동할 때 거의 명동성당에 거의 도피처 했어요. 학생들이. 거의 명동성당에 가서 6개월, 1년 막 버티는 거예요. 밖에 경찰들 포위하고 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키는 거예요. 들어가서 체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인정하지 않고 경찰이 동원돼서 얘들 체포했다. 학생 한 10명 체포했다. 어떻게 될까요? 성당에. 예를 들어 명동성당에. 대한민국에 천주교 신자가 몇 명이에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분들이? 신성한 성당에 가서 체포하는 행위를 했다 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일이 사회적으로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대 잡다가 초과상관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말로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 다음에 솥대 보겠습니다. 높은 나무 무당의 어깨춤은 하늘을 비상한 염원을 담은 것이고 삼박자의 무당놀이는 천지인 합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제가죠. 벼농사. 벼농사만 가장 기본적으로 저수지가 있어야 되겠죠. 김제,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 제천의 이름지, 상주의 공검지 등은 그 시대의 벼농사의 발전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벼농사는 기본적으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변환의 철, 낭단과 일본, 이거 별표 하나 기본입니다. 되게 시험 많이 나왔던 것들입니다. 낭단과 일본이 철을 수출하였다. 대표적인 게 마산의 성산동 진해의 야철지가 유명하다. 이걸 철정이라고 보통 우리가 야산에 이런 철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모아가지고 재련을 해요. 네? 재련하게 돼 이런 사각형으로 만들어요. 이게 반제품이에요. 반제품을 만드는 철을 갖다가 수출하는 거예요. 철정이라 보통 얘기하죠. 이걸 수출하는 겁니다. 반제품을 좀 어떻게 걔네들이 용도에 맞게끔 칼을 만들 수 있고 농기구를 만들 수 있고 지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가지붕의 반음쯤이나 큰 통나무로 만든 깃틀집이 유행했다. 깃틀집을 만들었다. 삼안에는 이렇게 집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봐. 이렇게 만들면 판자로 이렇게 일정하게 간격을 내서 붙이는 거예요. 앞면에 일면이고 뒷면도 있겠지. 옆면도 있고 이쪽 옆면도 있겠지. 그지?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었더라도 이렇게 틈과 틈이 생기겠죠. 그럼 여기는 흙으로 메꾸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도 마찬가지, 옆에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의 집을 깃틀집이라고 하더라. 풍습가입니다. 둘에 마을 공동 일하는 겁니다. 우리 문화의 특수성이라고 보통 얘기했죠. 우리가 1교시 때 얘기했죠. 제천에서 아까 방금 얘기했죠. 5월에 씨앗을 뿌린 수린날, 10월에 계절제 추수를 하죠. 그 다음에 무덤, 장례시에 큰 새의 날개를 사용. 중앙에는 늘 무덤이 있고 주변에 고랑의 죽음묘가 있다. 오른쪽 가보시죠. 오른쪽 그림 한번 봐주시죠. 마한의 죽음묘 보시죠. 중앙에 무덤이 있고 주변에 고랑이 있죠. 그 고랑은 뭐죠? 물을 채우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다 물을 채우는 거예요. 여기도 물을 채우는. 여기가 시신이 넣는 공간이고요. 이걸 우리는 죽음묘라고 합니다. 사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무덤 형태이다. 이건 사만에 해당되는 거고, 좀 더 심하게 되면 일본 항실 무덤을 전방 후원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는 선생님이 현장 답사를 갔을 때 길이는 20에서 30m 직접 다녀왔습니다. 제가 영광, 해남 이쪽 지역에서 다녀왔거든요. 길이 이 정도. 그 다음에 폭은 한 15,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 애들은 크기가 대략 한 70에서 80m 정도? 초등학교 운동장 정도 길이. 그 옆으로 폭도 마찬가지로 한 40에서 50m 정도 폭.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고 크죠. 우리는 일반 무덤에 비해서는 큽니다. 우리가 보통 시중에 파는 거 아니지 이거. 산에 있는 무덤에 비해서 훨씬 더 커요. 요 무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에 비하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보세요. 이거 하기 전에 일본 애들은 이건 일본 항실의 무덤이라고 자기네만 가지고 있는 무덤을 엄청나게 자랑을 했어요. 나름대로 일본 애들이 프라이드였어요.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발견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논과 밭에 있는 나츠막한 야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밀어버리고 논이나 밭을 만들지 않고 계속 놔뒀던 거예요. 거기 나무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그늘을 지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거기서 쉬는 공간일 수도 있고 시골의 농부들이 가끔 간식으로 술참을 먹기도 하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고고학자에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좀 이상하다는 거지. 그래서 주인의 양해를 받아서 나무를 다 베어내고 다 깎아내서 봤더니 이런 무덤 형태가 보이더라는 거지.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이것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미니멈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술지에 발표가 되고 일본 학자들도 와서 대거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일본 애들이 와우, 자기네들의 왕실의 무덤이, 항실의 무덤이 조선반도 남부지방에 쫙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 보고 발표하는 거 다 보고 막 인정하고 돌아갔어. 그 일본에 가가지고 드디어 우리 일본의 문화가 한반도 남부지방에 전파된 모습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본 애들이. 그래서 이중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애들의 이중성이에요.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얘기를 해요. 우리 민족의 특수성, 어떤 성격이 그러는 것 같아요. 거짓말 남한테 하기 싫어하고 있는 거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고. 근데 일본 애들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반도의 어떤 고대 문화에 대해 약간의 열등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뭐 열등의식 없잖아요. 중국에서 우리가 문화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받았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다. 무덤들 한자 다 받은 거잖아요. 솔직히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것 아닌데 받아서 우리가 발전시켰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약간 열등의식이 있어요. 참고로 봐주면 죽으며 사마는 죽으면은 일본의 전방 후원불에 영향을 준 거예요. 이런 지문이 나왔을 경우에 O 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반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일본식의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편두 봐주시죠. 편두. 사만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돌로 머리를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되게 위험하죠.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머리 이쁘게 만들려고 되게 신경을 많이 썼을 거거든요. 근데 눌러놔서 요즘 좀 벽돌처럼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그 다음에 남녀가 문신을 했다. 그 이유는 애와 가까운 나라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문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죠. 요즘 뭐 젊은 친구들 문신을 되게 많이 한 걸 봤어요. 심할 정도로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적당히 했으면 쓰겠어요. 가끔 보면은 특히 홍대 쪽 보면은 적당히 아니라 마스크를 써 잘 안 들려 내가 지금 질문에 대해 살짝 벗고 얘기해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것도 얘기했어요.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보죠. 예술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옛날에 대구에서 한번 기출됐을 때 우리 책에 계속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쭉 6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나라들 좀 볼게요.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좋은 점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대 국가를 할 거거든요. 고대 국가라면 고구려백 신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할 때 중국의 나라도 계속 등장해요. 그럼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역사 공부 시간 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중국 나라 계속 매치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나라가 왜 자꾸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워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적어볼게요. 이렇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로 출발해요. 근데 이렇게 출발하는데 중국 애들은 이게 두 개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네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중국의 뿌리 출발점 여기로 보는 거야. 중국의 나라 출발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들었길래? 이거 우리가 만든 거예요. 중국애들이 말하면 우리는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동이족이 만든 나라가 하나라, 은나라예요. 중국의 출발점은 지록은 명시하지만 진의 뿌리는 여기부터 보는 거예요. 오늘 되게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은력이라고는 달력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엔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은력을 누가 써요? 우리나라에서는 부여가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월에 연고라고 제천 행사를 하잖아요. 여기에 음운의 변화가 정월날이 뭐예요? 음력이 되는 거예요. 음력이든 양력이든 뭐예요? 1년을 12개월로 보고 있는 것들이죠. 되게 빠른 거죠. 그 다음에 은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 보죠. 주나라가 실패하죠. 정치 체계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통 얘기해요. 원래 보통 정치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중앙 집권 국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운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야? 지방의 제후국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중앙에 황제가 있고 지방에 제후국이 있다고, 왕의 국가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후가 힘이 강해지고 황제가 약해지면 이 나라는 끝나는 거야. 황제의 권력이 강했을 때는 제후를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결과적으로 주나라가 멸망한 원인은 뭐야? 제후국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황제의 권한이 약화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주나라는 멸망해요. 결국은 중앙 집권 통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주나라의 운명이었어요.
그 결과 그 다음에 보시면 책에 그대로 보세요. 이게 춘추 전국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주나라가 멸망하자 춘추 전국시대가 왔다. 잘라볼까요? 이렇게. 잘라볼게요. 전국시대부터 한번 보죠. 한자를 좀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국시대입니다. 뭐 TV 프로에서 뭐 전국은 뭐 또 이거 그런 프로가 아니고요. 전쟁하던 시기란 뜻이에요. 이 시기에 8개 나라가 치열하게 싸웠던 시기에 중국 재통일을 노리기 위해서 주나라가 멸망했으니까. 근데 이때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춘추 전국시대 말고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제자백가 시기라는 말을 씁니다. 제자를 한번 보죠. 우리가 부여와 고굴의 제가해이라는 단어 아시죠? 제자는 그 모두 제자입니다. 볼까요? 제자 백가시대. 뛰어난 성인들이 또는 성현들이 많이 배출된 시기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공자, 맹자 같은 사람들이 살았던 시기예요. 유교를 처음 창시했던 공자, 그의 한참 뒤에 맹자, 뒤에 자자 들어가는 데 되게 많잖아요. 공자, 맹자, 뭐 순자, 한비자 되게 많잖아요. 묵자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공자님을 한자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공자. 이 자자가 들어가는 것은 성현의 반열에 올라갔다 보통 성현 이렇게 얘기해요. 성현. 자자 붙이면 중국말로 의역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에요. 공자 그러면 공선생님 이런 뜻이 돼요. 공선생님. 우리가 공자를 할 때는 공선생이랑 성현이다 이렇게 하고요. 영어로 치면 존경의 의미로 sir라는 단어를 써요. sir. 아셨죠? 자자가 붙으면 공자 맹자 할 때. 자 보세요. 이 공자가 공부를 되게 잘했고 학문을 일가를 이뤘죠. 유학이란 걸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변 8개 나라를 다 돌아요. 공자가. 왜 돌까요? 탐방하는 게 아니라 관직을 하나 차지하고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그 나라를 내가 한번 책임지고 싶어 보는 거예요. 요즘처럼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거지. 근데 누구도 공자를 써주기도 하지만 길게 가질 않아요. 공자의 사상과 지배자의 사상이 맞지 않아요. 그럼 떠나게 되고 계속 떠나게 되는 거예요. 공자가. 얘 같은 공자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분이 자기 원래 고향이 노나라입니다. 노나라에 다시 돌아와서 역사서를 집필하게 됐어요. 그러한 다음에 책 제목을 정했는데 책 제목 정하는 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춘추라고 적었어요. 춘추라. 책 제목을 우리가 사계절 중에 봄은 새싹이 나는 거고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생성되고 멸망되는 게 꼭 봄과 가을에 잎이 생성되고 낙엽이 떨어진 것과 진비없더라 똑같더라 책을 춘추라고 불렀어요. 춘추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춘추가 우리 시험에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잘 나올까요? 우리나라의 고려라는 나라와 조선이라는 나라가 공통적으로 춘추관을 운영하죠. 춘추관은 뭘 의미가 있습니까? 역사를 담당하는 관청이에요. 이건 애우는 내용이 아니지. 이해해버렸지 이제. 우리가 고려시대 관청, 조선시대 관청 설명하고 막 애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냐? 춘추관은 뭐 하는 거다? 역사를 감당하는 거다. 누가 만들었다? 공자가 쓴 책 제목이 춘추관이에요. 춘추예요. 그러니까 역사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고려전 공통적으로 춘추관이었던 거예요. 되게 애우는 내용이 아니잖아. 이해됐잖아요.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죠. 춘추관입니다. 자, 이어서 가죠. 자, 그 결과 그 다음 통일한 나라가 진입니다.
그 유명한 진시황입니다. 네. 진시황의 본명은 영정입니다. 네. 이 사람이 뭐 출생의 신분 때문에 되게 복잡하고 드라마, 영화 되게 많이 만들어진 인물이기도 해요. 복잡한 인물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겠고요. 진나라를 만들었고 황제라고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진시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왕 위에 제후 위에 지배자 황제라 부르는 뜻이거든요. 진시황 이렇게 불러요. 시작하게 됐다. 진시황이라고 불러요. 진나라도 얼마 가지 않아 멸망하죠. 예, 진시황이 어떤 독점적인 정치 권력을 가지고 길게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진시황은 뭐 드라마도 많이 만들었지만 공을 세운 것도 있어요. 처음으로 중국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처음으로 우리가 문자가 처음 등장한 시기였어요. 근데 보세요. 중국 땅덩이 되게 크잖아요. A라는 지역에 가면 상형 문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 내가? 이렇게 만들면 뭐 같아? 한자에 뭘 이렇게 발전된 것 같아? 이거겠지. 이렇게 발전됐겠지. 근데 A라는 지역 같더니 산이야. B라는 지역 같더니 들판이야. C라는 지역 같더니 강이야. D라는 지역 같더니 바다야. 그럼 공문서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어떻게 해석이 제대로 돼, 안 돼? 안 되잖아. 공문서라는 게 일정하게 똑같은 내용이 전달돼야지, 메시지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처음으로 중국의 문제를 한자를 하나로 통일한 사람 중에 하나가 진시황이에요. 그다음에 도량형을 통일했어요. 자, 여러분이 가끔 초등학교, 중학교 여러분 파우치에 10cm 전에 이 정도 크기가 되지. 근데 동네에 따라 10cm자가 엿가락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건 먹거리겠지. 쌀을 한 대 주세요. 쌀을 한 말 주세요. A 지역은 한 마리 이 정도야. B 지역은 이 정도야. C가 각자 다양하잖아. 이거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처음으로 진시황은 업적 중에 하나 도량형을 통일한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그 단위들 전부 통일시킨 대표적인 인물이 진시황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 만든 상형 문자를 갖다가 하나로 중국의 문자를 하나로 통일시킨 거예요. 네. 한자의 통일이죠. 한자를 정비했다 보니 진시황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죠. 네. 그랬던 이 진시황도 오래 가지 못하고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한나라로 통일하죠. 그렇죠. 초나라와 한나라가 치열하게 싸우죠. 그죠? 네, 마지막 통일을 한이 통일하게 되죠. 이게 그 유명한 우리 남성분들 장기 둘 줄 알죠? 장기 둘 줄 아세요? 초나라, 한나라 싸운 거 보셨죠? 파란색이 초나라, 빨간색이 한나라. 그 장기판이 서로 두 개다가 전쟁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포는 뛰어넘을 수 있고, 그죠? 조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말은 지그재그를 한 배치 더 갈 수 있게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이해가요, 이제? 몰랐던 사람들, 이 장기판이 전애들 전쟁 그림을 갖다가 전략을 우리가 짜는 거였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이게 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이 중국을 통일하게 되었다. 한이 중국을 통일하게 되었다. 근데 한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멸망하게 돼요. 한 200년 지나가도 멸망하게 돼요. 그게 이제 왕망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게 됐어요. 왕망이 만든 나라 이름이 신나라예요. 새로운 신자죠. 말 그대로 신나라를 만들게 됐다. 웃기는 거 우리나라에서 신나라 시기에 만들어진 화폐가 있는데 이걸 왕망전이라 불러요. 왕망전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어요. 화폐가. 그럼 뭐야? 중국이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져도 중국의 새로운 나라와 우리나라 교역이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왕망전이 발견됐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후한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인나라가 얼마 되지 않아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후한이 되죠. 그래서 앞에 나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요 나라를 전한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후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한나를 전한, 뒤에 새로 만들어진 나라를 후한이라고 부른다. 후한도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하죠. 그죠? 보통
후한이 망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초고라고 하는 삼국시대가 등장합니다. 우리만 삼국시대가 있는 거예요. 중국의 삼국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삼국시대는 우리 삼국시대 동일하게 동시대에 만들어져요. 되게 아이러니해요. 봐봐. 우리 지도 봐봐. 이제 이 지도를 되게 여기서 잘 봐야 돼. 왜? 우리 고구려가 시작될 때 이 나라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계속 이 주변의 나라가 계속 나올 거야, 이렇게. 이 나라, 총나라, 오나라고. 뭐야? 동등하게 삼국시대야. 여기도 삼국시대 된다. 여기 누구야? 조조. 여기 누구야? 유비. 한나라 유방의 후손이 여기야.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야. 유비 밑에 누가 있어? 간우, 장비 이런 사람들. 우리 삼국지 연희 드라마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 유비하고 합쳐진 애들이 뭐야? 간우하고 장비 이런 애들 나온다. 여기는 조조. 되게 영리하고 간사하고 이렇게 되었겠죠. 여기는 손권. 이런 애들이 만들어진다.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에 이 나라, 총나라, 오나라 시기로는 또 북방 민족과 이렇게 북방의 여러 민족과 이렇게 싸우는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 나라, 총나라, 오나라 시기, 이 시기. 이걸 보겠습니다. 자, 조조가 통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어요. 오케이? 그렇지만 조조의 장자병이었던 사마영, 즉 사마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통일을 이루게 돼요. 그 결과 이 나라가 통일돼요. 이 나라가 중국의 삼국을 통일하게 됐다. 우리 신라가 통일하듯이 얘들은 이 나라가 통일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조조의 후손들이, 그죠? 조조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했지만 얘들은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안 돼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조조는 되게 뛰어난, 지략적인 부분이 뛰어난 부분이었지만 그 후손들은 속된 말로 왕멍충이에요. 나라를 갖다 줘도 운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마시성을 가진 애들이 이걸 욕심내는 거야. 그걸 뺏어버렸어. 그래서 나라 이름도 바꿔버렸어. 누가? 사마시성을 가져버렸다. 이 씨가 가지고 온 왕조를 빼앗았다고. 사마시, 그 나라 이름도 바꿨다고. 오케이? 근데 이 진나라도 오래 가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가 이진남북조라 불러요. 자, 봐봐. 이 나라와 진나라 묶어보자, 이렇게. 이 나라, 진나라 묶거든. 남쪽으로 가는 나라가 있을 거고, 남쪽의 왕조 국가라고 부르고, 북쪽으로 갔다 해서 뭐야? 북조라고 불러요. 합쳐볼까요? 위진 남북조식이라 불러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진 남북조로 분리할 수 있으면 돼요. 볼게요. 자, 진나라가 망합니다. 오래가지 못했으나. 진나라를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좋은 자리, 고위 간직을 전부 다 사마시성들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자, 봐봐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 측근의 모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나라는 망하죠. 왜? 이건 국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진의 뭐야? 가족 회사가 되는 거야, 이것은. 그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우리나라 기업도 어떻게 전부 다 능력 있는 인재들 뽑아서 각자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 경우 뭐야? 이랬을 경우 진나라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진나라가 망한 이유가 사마시성을 가진 애를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순혈통을 가지면 단점이 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터져 나온 게 동진입니다. 떨어져 나옵니다. 동진입니다. 동진에 다시 떨어집니다. 송, 제, 양, 진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이 시기를 남조시기라 불러요. 진의 왕자가 떨어져 나온 게 동진이라 불러요. 동진이라 불러요. 그래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북이란 나라 있죠? 북이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북이란 나라가 등장할 겁니다. 북이란 나라가 등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국제, 서희, 북주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요 두 개를 다 묶어 보겠습니다. 요 시기를 우리는 이진 남북조 시기 이렇게 부른다. 요 시기를 갖다 이진 남북조 시기 이렇게 불러요.
자,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나라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해야 할 게 뭐다? 이렇게 남쪽으로 뻗어가는 나라를, 남쪽으로 뻗어가면 뭐예요? 이쪽을 얘기하는 거야. 하남적, 하북적 할 때 하남적이 남쪽이고 하북적이 위쪽 나라들이에요. 자, 남조부입니다. 통진 되게 중요합니다. 통진의 승려 마라나타가 우리나라에 불교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송제양입니다. 여기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양이죠. 양나라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백제에 들어오죠.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무령왕릉의 벽돌 무덤이 양나라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도를 통해서 대충 잡아야 돼.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야. 그 다음 볼게요. 북이 보자. 북이는 이치가 여기예요. 이 나라가 멸망하고 요 이치가 북이라는 나라예요. 북이에요. 북이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예, 그거로 누가 관련돼 있어요? 장수왕과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강개토대왕이 북이를 정벌하고 싶어 해요. 그 정벌 준비를 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떻게 해요? 사망해서 결국 북이를 공격 못 해요.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광개토대왕은 북이를 정벌하였다. 틀려요. 북이라는 단어 유념 하셔야 돼요. 그거란 여진 뭐 다 정벌했지만 북이를 정벌을 준비하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어요. 대신에 그의 아들 장수왕은 북이와 정벌을 했을까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고구려 장수왕은 북이를 정벌하지 않습니다. 예교 관계를 맺기도 하고 북이에다가 공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공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한 나라, 마지막 통일한 나라가 이제 수나라예요. 중국을 다시 통일한 나라가 수나라. 수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하죠. 1차, 2차, 3차, 4차 공격하죠. 망하자 다시 당나라가 나오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수나라, 당나라. 수나라 공격을 우리가 물리친 사람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 을지문덕 적으면 돼요. 수나라 옆에다가 을지문덕 적으시면 돼요. 당나라 공격을 물리친 사람 누구예요? 고구려 장수? 연개소문 적으면 돼요. 이렇게. 을지문덕과 연개소문 하나씩 있는데 수나라의 을지문덕 살수됐죠? 그다음에 당나라의 연개소문 잡으시면 돼요. 이제 을지문덕이 어디에 나오고 연개소문이 어디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책에 적으시면 돼요. 뒷부분에 수나라의 옆에다가 화살표 하시고 을지문덕이 살수됐죠? 그 다음에 당나라 공격했을 때 연개소문 하나 적으면 돼요. 이렇게 중국의 역사가 하나 쭉 들어야 돼요. 그래 고구려 백신라 얘기할 때 중국 나라 이름 나올 때 이 나라가 어디쯤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무조건 외워서 할 얘기 아니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